자, 여러분, 이희성 대표이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인텔 코리아의 이희성입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와 계실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고요. 그리고 제 강의가 있겠다는 것을 인터넷이나 다른 쪽에서 이렇게 많이 알려드렸는데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또 연락이 왔어요. 강의한다고 같이 오고 싶다고 막 그런 소리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되게 이 강의가 되게 유명한 강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편으로는 되게 또 부담이 되는 그런 요소였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과연 어떤 것을 전달해 드려야 여러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한두 시간이 될까 그런 생각 때문에 약간 고민도 했었습니다. 속도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하이테크 시대. 항상 그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경험하고픈 CEO 이희성.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여 R&D 엔지니어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는 테크놀로지에 기반을 둔 마케팅에 관심을 갖게 된다. 엔지니어에서 IT 기업의 CEO가 되기까지 그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고객과 회사, 그리고 직원이 함께 성공해야 한다는 기업 문화, 그리고 개방과 평등, 절제의 기업 가치가 그것이다. 글로벌 기업의 CEO로부터 그것의 기업 이야기를 들어본다. 인텔은 1968년도에 창립이 됐는데요. 현재 한 50여 개국의 300여 개 사업장에서 8만 6천 명 정도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383억 달러에 달하는 아주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죠. 물론 이제 주 비즈니스가 마이크로 프로세서 비즈니스고요. 그 외에 낸드 메모리라든지 그 외에 소비자 가전용 칩셋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반도체가 주로 회사의 메인한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한번 얘기를 좀 설명해 볼게요. 인텔을 창립한 사람이 원래는 3명 정도인데 하여튼 그 중에 2명이 가장 유명한 사람인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또 이분은 닥터 앤디 그로브를 말했어요. 사실 그런데 앤디 그로브는 실제로는 인텔의 3번째로 조인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는 사람일 테고 한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일 텐데, 네. 고든 무어. 예, 맞습니다. 무어의 법칙, 그러니까 반도체 무어의 법칙을 말씀하신 고든 무어가 인텔의 창업자고요. 그 외에 다른 한 사람은 로버트 노이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 사실은 많은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생겨나곤 했는데 그때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가 페어차일드 반도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때 기술적으로 보면 반도체 공정을 이루는 메이저 기술은 바이폴라 기술이었고 페어차일드에 다니는 많은 새로운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반도체 제조 기술은 아마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모스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것으로 이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 그 당시만 해도 페어차일드는 좀 커다란 회사였기 때문에 그런 재기발랄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을 그런 아이디어를 수용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회로 설계의 일가견을 가진 로버트 노이즈라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물리화학자인 고든 무어 이 두 사람이 회사를 나와서 인텔이라는 회사를 1968년에 창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페어차일드에 많은 사람들이 인텔로 조인을 하죠. 그 중에 닥터 앤디 그로브도 역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든 무어, 로버트 노이스, 앤디 그로브를 인텔을 만든 이제 3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와서 한 일이 뭐였냐면 그 D램 메모리 반도체를 세계 첫 번째로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를 기존의 그 바이폴라 방식하고 모스 방식의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존까지 있던 그 메인프레임 컴퓨터의 페라이트 코어로 된 그런 그 메모리 소자를 이런 반도체 소자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이 시작된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반도체들을 많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어느 정도 그 인텔이 반도체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게 70년대 초반이 넘어서자마자 이제 그 경쟁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일본의 많은 반도체 회사들입니다. 요즘은 잘 아시다시피 뭐 도시바나 후지츠 뭐 이런 회사들이 NEC 이런 회사들이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 시기 상황으로 보면 그때가 어떤 시기였냐면 그 인텔이 많은 새로운 반도체를 만들어 나가면서 남보다 많은 혁신을 해서 더 덴시티가 높은 반도체를 만들어 나가는 와중에 중요한 게 뭐였냐면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이 생겨났는데 그 장비를 잘 만드는 사람들이 어디였냐면 아이러닉하게도 일본의 니콘 반도체, 그 다음에 뭐 미국에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이런 회사들이었어요.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일본의 회사들은 일본 태생의 반도체 회사들한테 좀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회사인 인텔은 좀 더 그 경쟁에서 뒤지게 되죠. 그래서 198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 1968년, 69년, 70대 초반에 세계 최고의 메모리 회사이던 반도체 회사가 인텔이라는 회사가 84년도에는 마켓 시어가 3%밖에 안 돼요. 그 메모리 반도체 마켓 시어가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때 그 인텔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많은 고민을 했는데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면서 그 같이 만들었던 반도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인텔이 최초 만들었던 것이 EPROM이라고 그 Erasable Programmable Logic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똑같은 메모리 반도체인데 계속 그 로직을 바꿔볼 수가 있어요. 할 때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되게 좋아하겠죠. 한번 프로그램을 해놨다가 이게 잘못되면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중간에 70년대 중반에 일본의 어떤 그 데스크탑 계산기, 캘큘레이터를 만드는 회사들이 인텔한테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원형이 되는 이런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만들려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텔에 있던 그 유명한 그 D램을 만든 기술자들이